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도 좋은 상황이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았어요. 최근에 미국에 계속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받는 시장의 모습이고 여기에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믹스가 되면서 뉴욕 시장은 낙폭이 간밤에 적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 우리 시장은 좋아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만약에 많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간밤처럼 조금 안 좋다 이러면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힘을 내면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오늘도 그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방어는 잘하고 있는 우리 시장, 트럼프 입에 달린 관세 정책,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안과 밖에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네. 항상 이런 걸 잘 감내하면서 갈 수 있을지 봐야 되고, 그래도 긍정적인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에 그리고 과도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이슈는 또 지속적으로 나와서 힘을 받는, 그러니까 심리전에 좀 강할 수 있는 종목 고르는 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늘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슈와 업종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과는 또 완전히 딴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는 대부분 파란색을 띠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일제히 반등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업종 이슈들이 빨간색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2에서 3%대 상승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 같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 자, 이외에도 2차 전지도 오늘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어쨌든 테슬라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테슬라의 모델을 하나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LNF는 어제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긴 했는데 오늘은 주가가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외에도 또 오늘 조선 역시 오늘도 조선주는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좋은 수주 소식을 전했죠. FLNG 결국에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삼성중공업 쭉쭉 올라가고 있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미 이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의 함정을 하나 유지보수해줘서 벌써 미국에 넘겨준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조선의 국모적 엄경화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원전주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전주 우리나라 국내에서 SMR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도 좋고요. 전력 설비, 이런 양자컴, 로봇 이런 업종들도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 정치 테마주들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좀 이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미뤄지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정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어야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여부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일단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스타트는 관세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이 입장 여전합니다.
관세 파도가 근데 점점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분인데 우리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관세 부과 시점이 이제는 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한 대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3월 12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뒤인 오후 1시부터 이제 이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 철강이나 알루미늄 업체들이 더 부담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체결을 해놨던 기존의 철강 면세 쿼터 263만 톤, 이게 폐지가 됩니다. 이것이 좋은 이야기일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다 관세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상한선인 이 쿼터가 없어지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많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또 긍정적인 철강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캐나다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 25%를 더 부과해서 5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측에서는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라는 데가 있잖아요.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에서는 미국 북부 지역에다가 전기를 수출을 하는데, 온타리오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 북부에다가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5% 할증료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미국에 맞불을 놨는데, 이것이 어쨌든 러트리 상무장관이 캐나다랑 전화를 하면서 조금 조율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25%더 관세를 부과해서 50%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25%만 부과할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일단은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부과 어떻게 이 주가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철강 쪽은 크게 두 가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과잉 공급 해소에 대한 그런 반가운 그런 기색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고, 일단 뭐니 해도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제품 가격 인하 요구가 좀 거세지면은 결국 철강 업체 수익성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반등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3거래 만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3.5% 상승세 보여주고 3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구책이 과연 나와줄 수 있을지, 초격차, 경쟁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아제강은 오늘 장중에 20만 원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19만 8,800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상승폭은 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7% 상승하고 있고요. 동국제강이 1.8% 오름세 9,61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줄이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직장 폐쇄가 16일 만에 해제됐다라는 이슈는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28,3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해서 관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알루미늄주가 있는데, 남선 알루미늄이고 오늘 0.6% 반등하면서 1,383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철강 알루미늄 관세 관련주는 좀 상대적으로 탄력 있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랜만에 로봇주를 좀 살펴볼까요? 로봇주들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로봇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쉬면서 조정을 받고 약간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로봇주들의 움직임, 탄력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기는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 T-로보틱스가 물류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규모 물류 자동화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손을 잡고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단은 이번 주에 로봇주들의 투심을 좀 자극하면서 로봇주들을 약간 튀어오르게 하는 반등 모멘텀이 되어줬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고 이 두 회사와 함께 로봇 시장 공략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펼쳐 보일지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T-로보틱스가 조금 더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T-로보틱스의 주가가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장 출발할 때부터 10%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사업 공략이 있을 예정인데 미국은 당연하게 앞서가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역시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중국 쪽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양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앞으로의 이슈나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잘 쉬고 나서 이제 좋은 모멘텀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글로벌 시장 동향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최근에 SK와 연관되어 있던 유일 로보틱스 정도만 조금 조정을 받고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한 로봇주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된 새내기주 로봇주들도 클로봇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하는 이슈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간 이후에 오늘도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물류 자동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영역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한 것도 이슈가 되지만 앞으로 생태계 확장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 이 부분이 T-로보틱스를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가 14,100원 가리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도 추가적으로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액추에이터를 통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이런 부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근육을 쓰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손 움직임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물류 자동화나 다양한 방면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5,4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대차 계열의 보스턴 다이내믹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현대차 계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업 가치 11조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일부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죠. 현재 2에서 3% 상승하면서 22,6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온테크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로봇에 있습니다. 함께 로봇주로 묶이면서 3.5% 강세 10,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로봇 관련주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도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진짜 이제 좀 휴전을 하는 걸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30일간의 전쟁 휴전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랑 아직 협의된 건 아니에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만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함께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목리를 부리고 조금 과감한 발언을 하면서 쫓겨나다시피 협상이 어그러졌었는데 이제는 젤렌스키가 약간 쉬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휴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0일 휴전안으로 일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러시아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곧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30일 휴전안에 동의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과연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거의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맞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테고 일단은 전투를 멈추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선행되어야 하니까 이런 앞으로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막 투정을 부렸는데 이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 잘 준비됐다. 우리는 종전할, 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러시아를 좀 설득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과연 휴전을 하게 될지, 휴전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그 앞으로의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를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주가 흐름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대동기어가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 선박 이런 걸 제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 이제 부품들. 그래서 이제 농기계나 농기계 그 품목, 부품 이런 부분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시에 그런 부분으로 오늘 3% 강세 흐름으로 24,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오고 있는 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레고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2,225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해서 인프라 건설에 좀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좀 꼽히는데 최근 보면은 북미와 유럽 시장의 수출 활로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1.75% 상승하면서 오늘 58,0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 달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그래도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와 줬고 현재 34,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중동과 튀르키예 쪽 그런 쪽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77,5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주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움직이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필요한 시간입니다.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오늘 대응해야 할지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고요.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말바꾸기가 연일 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진짜 하단이 좀 잘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과 이 미국 시장은 디커플링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듯이 우리 한국 시장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고 미국은 돈이 빠져나가는 내지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즉 연방정부가 연은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돈을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인하를 중단을 한 겁니다. 그 중단한 이유가 바로 트럼프의 새로운 신정부, 즉 2기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러한 관세 전쟁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 유동성 유입이 중단이 된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 이 조그마한 충격이 와도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으면은 이런 정책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포지수라는 빅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불안감이 많아지면 말 그대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투매가 나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처럼 작년 하반기에서 좀 오랫동안 랠리를 펼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폭락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시장도 따라서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겁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그럼 왜 올랐는지 기업들의 실적이 나쁜데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 이런 캐나다와 그 미국 정부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은 말 그대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전 세계 뭐 보편 관세라고 해가지고 부과하는데 이게 또 상호 관세라고도 말을 하고 무엇이 됐던 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우리 기업들이 만든 구할의 상품을 그러니까 구할이죠. 일하던 내수에 쓰고 나머지 구할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연간 한 5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관세 때문에 이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 타격을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굉장히 나쁜 짓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파트너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그 관세가요. 그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공평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부분에서는 이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그 바구니라고 있죠. 바구니라는 네. 상품. 이런 상품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훨씬 더 싸게 만듭니다. 아, 네. 여기에는 기술이라는 게 별로 들어갈 게 없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반도체 같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장치를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네. 우리 기업들 제품이 관세를 부과해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사다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기술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든다 할지라도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없죠. 한국의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 그 디자인 면에서 미국의 GM이나 포드보다 훨씬 더 유럽차처럼 스타일링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더 앞서 있고요. 튼튼하게 미국 차가 튼튼하겠지만 그 디자인 면이나 성능이나 사람들이 타고 났을 때 그 만족감은 한국 자동차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차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기술력이 들어가고 이런 자본력이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미국에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 관세를 상상외로 많이 부과를 하면 그게 굉장히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자기 마진을 생각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관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즉 수입해놓고 판매가 안 되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서 그 부분은 수입업자가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른 생각을 좀 하면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로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네. 지금 우리에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은 중국이 이 양회를 통해서 그 이구환신 정책을 내놨고 여기에 소비 진작을 해서 96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은 우리의 공장이었다가 지금은 우리의 시장이 되고 제2의 내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소비 진작으로 해서 돈을 투자하면 결국은 기승전으로 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 상품이 팔리는 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도 이렇게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 주는 부분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살아날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돈풀기 정책으로 우리 시장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우리 시장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 속의 기회를 잘 찾고 주식시장 역시나 지속적인 상승을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의 이슈는 좀 어떤 걸로 추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경제 외적인 내용도 있고 경제 네. 내적인 내용도 있는데 외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심판이 나고 나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갔을 때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과 현물 양쪽을 다 조 단위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해서 선물하고 현물하고 합해서 거의 한 2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별로 우리에게는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시장 내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돈을 푼 것을 외국 투자가들이 바로 회수해 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달러 환율을 1,450원대에서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4천억대 초반까지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돈을 계속 빼갈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위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식품주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 부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식품 가격이 오르면 다른 모든 산업, 특히 이제 석유와 함께 식품은 우리가 꼭 반드시 사용해야 된, 먹어야만 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전반적으로 우리 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그 농심이나 CJ 제일제당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의 식품 대기업들이 먼저 식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까지도 다 따라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식품주들이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 국민 경제 전반에 위기감을 좀 더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졌죠. 그렇게 올라준 이유가 엔비디아가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기판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SKC가 제일 먼저 상용화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 SDI하고 이 LG 이노텍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이 유리기판을 채용한다는 건 곧 한국 상품을 사준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겠고 조선주하고 철강업체가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후판 가격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양쪽 산업에서 후판 가격을 인하하는 쪽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사용량을 줄이는데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의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따기도 했고 그리고 미 해군의 아예 군함 건조까지도 미국이 법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미 해군의 군함을 우리 조선사들이 만든다는 뜻이고 이거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죠. 즉 그 말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후판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홈플러스가 문제가 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1조 2천억이 물렸다는 거하고 우리 국민연금이 6천억을 여기에 투자해서 3천억 정도를 물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이 홈플러스 안에 이 중소 자영업자들, 그분들이 많이 물렸다고 합니다. 이 돈을 회수해 주는데 다른 데는 한 30일 안에 돈을 회수해 주는데 여기는 45일까지 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안에 입주해 있는, 홈플러스 안에 입주해 있는 개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려워지면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마트 2위이기 때문에 이 홈플러스가 전국에 있는 것이죠. 전국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국내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의 이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와는 정말 달라진 모습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0.1% 소폭의 상승이고 상해 종합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우리 시장만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외국인이 1조 이상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타 법인에서 그 물량을 좀 다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파트너님께서 해주신 이슈 한번 정리 같이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짚어주신 게 자율주행을 언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을 꼽으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자율주행 하면 우리가 입에 하도 붙어서 자율주행 차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안에 사람이 운전한다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인데 사람이 필요 없이 자동차 자체가 그 길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 이게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이 완성됐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요즘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3단계까지는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가고 있고 3단계부터는 말 그대로 진짜 자율주행이 돈이 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도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상용차를 상용화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기술만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에이브라이드라는 곳하고 손을 잡고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 회사로부터 받아서 아이오닉 5에다가 이걸 포팅을 해서 이번에 그 로보택시에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라는 건 택시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그 핵심 기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야 되고 현대차가 이런 로보택시에 돈을 투자하듯이 테슬라도 로보택시를 텍사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보택시라는 건 자율주행을 사람들로부터 경험을 하게 하고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특정 지역에 제한돼서 움직이겠지만 이후에는 이게 전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기가 됐고 이 자율주행 기술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족보행 로봇이나 아니면 일반 배달 로봇 같은 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한 발 더 다가와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MC넥스나 넥스칩, 칩스 앤 미디어 같은 이런 회사들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충분히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 회사들은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매출이나 실적도 키워가고 기업 가치를 키워갈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잘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테마를 짚어주셨습니다. 자동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봇과 같은 우리 일상에 계속해서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XL 반도체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 반도체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은데 어떠한 모멘텀 있을까요?
그 CXL이라는 게 이게 네. 하도 약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잘 이게 이것만 맛은 잘 모르죠. 네. 이게 Compute Express Link라고 해서 링크 연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나 서버나 안에 보시면 CPU가 있고 GPU가 있고 다양한 메인 칩들이 있고 네. 그 메인 칩을 위해 일해주는 D램이 각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달려 있는 CPU가 일할 때 거기에 달려 있는 D램들이 같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때 GPU가 일할 때는 GPU 주변에 달려 있는 D램들이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CPU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D램들은 일하고 있지만 GPU에 딸려 있는 이 D램들은 놀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의 낭비죠. 거기에 CXL 반도체가 들어가서 이때 이 서버나 컴퓨터 안에 있는 이 CPU 주변에 있는 D램뿐만 아니라 GPU 주변에 있는 D램이 놀고 있으면 그 D램까지 끌고 와서 이 CPU가 일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 주로 그 AI 가속기라고 불리는 AI 반도체가 일을 할 때 이러한 그러니까 D램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CXL 반도체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올 상반기 중에 완성이 됐고 올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주로 일반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서버같이 대용량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쪽에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CXL 기술은 세계 표준이 1.0부터 2.0까지 완성이 돼 있고 올 하반기에 3.0이 완성이 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기술 개발을 해놓고 즉 비용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그 기술 개발해 놓은 비용을 이제 돈을 벌면서 커버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 같이 CXL 반도체 2.0 검사 장비를 완성을 했고 이 개발을 완성한 것 같고 실제로 샘플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실력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서버 회사들이 이 회사에 이런 CXL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검사 장비들을 그러니까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CXL 그러니까 컨트롤러 IP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TLB 같은 경우는 CXL 메모리 모듈에 PCB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제 대덕전자에 떨어져 나오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돼 있는, 레디가 돼 있는 회사들은 시장만 열리면 곧바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도 벌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직전에 올랐던 고점을 요번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즉 매출을 일으키게 하면서 고점을 벗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의 있게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CXL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섹터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쪽에 NCN의 자회사인 넥스칩입니다. 넥스트칩이요. 네. 그렇다면 넥스트칩을 선정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넥스트칩 자체는 적자 회사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 회사가 만든 이 자동차용 반도체 칩인데요. 영상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근데 아날로그 세상을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식을 하기 위해선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디지털화하는 그 반도체 칩이 바로 이 넥스칩에서 만드는 칩이죠. 즉 아날로그 세상을 이 카메라가 받아들인 그 영상을 갖고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기술,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칩을 만드는 게 넥스칩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모회사인 NCN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넥스칩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번에 앞에 설명을 못했지만 현대차가 기존의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못 만들었던 이유가 기존에 했던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그 방식이 이게 라이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레이다나 라이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변의 사물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차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결국은 테슬라처럼 오토파일럿에서 적용될 것처럼 카메라들을 갖고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그 외부 세계 파악한 데이터를 갖고 디지털 처리해서 이걸 자동차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테슬라식 방식으로 현대차도 바뀌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칩이 넥스칩이 만드는 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은 몸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M&A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M&A가 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곱하기 100 정도를 하죠. 2배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넥스칩은 모회사의 어려움 때문에도 매각될 가능성이 있고 매각된다면 현대차나 기아가 반드시 사야 될 만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매수가는 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했는데 목표가는 16,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가 선정한 공약주는 넥스칩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고요. 오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CPI는 컨서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앞자를 딴 말인데요. 일상 속에서 구입하는 각종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해 나타내는 물가지표를 의미해요. 주거비, 자동차비, 식료품, 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항목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평균을 내서 CPI를 계산하죠. 그럼 왜 CPI가 중요할까요? 먼저 CPI가 올랐다는 것은 일상에서 소비하는 밥값이나 생필품, 소비부터 서비스까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 등 가계 소득은 동일한데 소비자 물가만 오르게 되어 지출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CPI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곧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CPI 지표를 통해 정부는 경제정책을 세우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합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CPI의 큰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CPI는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서도 CPI의 추이를 크게 주목합니다. 금리의 상승은 유동성의 축소로 이어지고 주식 등 위험자산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CPI는 증시에 빠르게 반영되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케나 위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면서 코스피는 1.37%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이 더 좋네요. 1.58% 네, 상승세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보면 중국은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한 0.4%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 수준 0.17%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가 오늘 홍콩은 조금 더 탄력 붙으면서 0.32%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시장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일본 쪽도 지금 일본은 근데 0.25% 정도 그치거든요. 우리 시장이 확실히 최근에 좋네요. 우리 시장이 오늘도 탄력을 좀 보이고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선물 다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외국인이 조금 더 힘을 넣어주고 있네요. 끝까지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외국인 포지션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중공업도 잘 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잘 가고 있잖아요.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시청자분들 너무나 크실 겁니다.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더 갈까요?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셔가지고 위원님을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바쁘시죠? 네, 네. 질문도 너무 많이 받으시고 좀 식상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조선주 더 갑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일단은 서두에 시작을 해볼까요? 어쨌든 조선주가 작년에 트럼프가 픽해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주가 돼버렸는데 앞으로의 추세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기업 주식을 살 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앞으로 네. 실적이 좋아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앞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까. 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 일단 실적은 저희가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무조건적으로 구조이고, 좋아진다. 조선은 수주 산업입니다. 그쵸. 수주가 좋을 거라고 보면 저희가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수주가 나올 만한 영역은 아직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주 여력도 많고 실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주가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시차를 두고 어쨌든 우리 조선 기업들은 한 2, 3년 전에 수주 받았던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으면서 흑자 전환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이 두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트럼프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또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실무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정부랑 앞으로 협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약간 업종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원전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됐다 이러면 이벤트 소멸성으로 약간 이제 그 뒤로부터 주가가 약간 꺾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근데 조선도 만약에 미국이랑 실제로 사업을 뭔가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벤트 그 소멸성으로 주가가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꼭 원전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소문에 사서 그 뉴스에 파는 예.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너무 옛날 일이긴 한데 그쵸. 2009년에 저희가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네, 삼성중공업.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저희가 FLNG라고 하는 거를 쉘이라는 회사한테 향후 15년간 10대에 해당하는 양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다가 실제로 발주가 나오는 그 날이 주가상으로 가장 피크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주 산업에서 소문에 사서 그 뉴스에 팔아야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네. 이번 뉴스 이후로 뉴스가 나올 게 없을 때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과 관련된 이런 수주는 사실 원래 기존에 이제 왜 이렇게 기대감이 좀 높냐면 저희가 한 번도 수치상으로 구체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내 조선 업체들한테 지금까지는 큰 고객이었던 적이 아예 없거든요. 네네네. 일반적인 상선을 발주하는 시장에서나 군함을 발주하는 시장에서나 원래 한국과 거래를 하던 그 거래 상대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MRO 또 처음 작년에 이제 일부 심지어 하나오션이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네. 거제도 조선소에서 그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오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정황과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는 모습을 보면 나올 만한 부분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이제 이번 한 번 단발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좀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대가 현실화될 때 그 현실화되는 부분이 정말 수익성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얼마일까를 책정해서 적당한 수준의 그 가치를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조선도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네네. 지금의 양상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이 MRO 관련해서 오늘 무슨 행사한다면서요? 미국 군함 또 행사를 많이. 네. 그 작년에 수주해서 저희가 완료한 이미 MRO 완료한 사업 거에 한 걸 대한 완료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삼성중공업도 FLNG 관련해서 또 잭팟 터트렸으니까 이런 게 일단은
뭐 스타트라고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처음 스타트. 뭐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이제 책정이 네네. 되는 걸 보면 향후 30년 동안 이제 여기 쉽 빌딩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아예 새로 그 만들어진 군함을 산다거나 아니면 네. 그거에 이제 수반되는 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연 평균 기준 한 300억 불 정도 형성이 되는 걸로 나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군함 관련해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셨던 시각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부분 중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지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10%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액수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아마 향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의 30년의 계획을 25년에 책정한 거 기준으로 저희가 현실화 시켜야 미국이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한 390척 가량의 군함이 이제 30년 후에 체제가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계획한 수준을 뭐 좀 늦게 반영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원래 계획했던 수준보다 적게 한다 이렇게 되면 퇴역되는 군함이 더 많아서 사실 미국도 좀 계획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미국의 이 뭐 군함, 미국의 국방 쪽의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규모 자체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새롭게 우리가 개척해냈다고 해야 될까요? 뭐 트럼프가 찍어줬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캐파가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다. 30년 계획은 만약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 저희가 네네. 이번 정권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네네. 이제 이 군함과 관련된 MRO 또는 신조가 미국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 안에 있는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마다 계속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꼭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공통적으로 쪽에서도. 우리가 좀 힘들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제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땐 지속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조선 업체들, 특히 MRO 쪽 하는 업체들에게는 너무나 호재인 상황이네요. 이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뭐 초반에 실적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셔서 놀랐는데 실적은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어떤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1년 초부터 작년 10월까지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계속 올랐었고요. 네네. 저희가 2024년에 조선 업체들이 인식한 매출이 21년과 22년에 걸쳐서 수주한 물량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과 23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아마 매출에 인식이 되는 잡히겠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가가 4년 동안 22%, 5%, 10%, 6%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제 멈추지 않고 네네. 올랐었으니까 저희가 제품의 단가가 똑같은 작업량을 작업을 해도 제품의 단가가 그냥 올라가는 상황이고 재료 가격이 지금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이 중간중간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정도의 상승률은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 업체들의 그 수주 단가에 많이 녹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27년까지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 개선을 조금 담보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년까지는 어쨌든 실적 성장은 계속되고 어쨌든 뭐 작년 말 올해 초에 흑자 전환한 이제 빅 조선사들도 이제 스타트한 거니까 네. 그거보다 실적은 점점 더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아까 재료 얘기 약간 해주셔서 뭐 미리 한번 질문을 드리면 중국 후판 가격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세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뭐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도 있고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대형사들 중심으로는 특히나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전체 후판 중에서 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한 30% 내외일 네.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원가 중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20% 정도입니다. 아, 전체에서도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은데 2021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료 가격이 몇 개월 만에 막 600불이었던 게 급등했죠. 1000불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원점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약간 이제 얹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 그 뒤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뭔가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인해서 재료 가격이 이때가 그냥 잠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조선소 입장에서도 제가 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니 앞으로 수주하는 가격에다가 더 그럼 전가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라고 얘기하기가 더 비싸게 충분하기 팔린다고 할수 때문에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판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형 조선사는 중소형은 그래도 중국 후판 쓰는 데들이 좀 있잖아요. 중소형은 저희가 알기로도 이제 과반 이상 쓰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수주 잔고가 만약에 넉넉한 업체라고 한다면 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가격 올려서. 아마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는 추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 후판 관세 이것은 크게 영향은 신경은 네, 안 저희는 써도 없다고 될 보고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실적도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양쪽에 다 축이 뭐 시장 상황 자체도 좋고 미국에서의 모멘텀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조선주인데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뭐 사실 차트 길게 보면 예전보다는 아직도 못 올라온 이 구간이 많지만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조선주가 진짜 최호황기였던 막 2007년이나 8년 뭐 한 번 더 슈팅 나왔던 2010년 뭐 요 정도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떻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024년 확정 실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저희 2007년 피크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주가 그래요? 수준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이 13년 만에 3사의 동반 흑자였었고 네네. 그 10년 동안 순자산 같이 계속 갉아먹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저희 4분기에 그 5개사별로 10%, 5%, 뭐 3.3%, 뭐 7% 이렇게 네. 마진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개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체적으로 연간 한 하이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정도 매출 수준에서 한 10%에 가까운 이익만 난다고 하더라도요. 개별 조선 업체들의 순자산 가치의 그 점프되는 폭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미 확정된 한 27까지도 필요 없고 25, 26년 정도의 실적만 땡겨온다고 네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 아직까지 상승률이 충분한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밸류에이션 지금 부담은 없습니다. 포워드 기준으로는요. 포워드 기준으로 아직 부담 없다. 그럼 아까 살짝 그 수준까지 올라온 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는 어딘가요? 방산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많이 지금 올라와 방산 쪽?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과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쨌든 MRO 사업, 뭐 밸류도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 때문에 좀 약간 더 펌핑된 게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수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조선이 이게 참 우주의 기운이 보이는 것 같은데 럭키인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하다가 LNG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래스카 네네. 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가스 개발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LNG 선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강점이 좀 있잖아요. LNG 쪽이. 이 맞습니다. 수혜는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LNG 한 3분의 2 정도를 한국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네네. 생산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앞으로의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게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LNG 캐리어를 만들어서 막 납품을 하던 일본이 네네. 요즘 거의 조선을 접고 있는지라 중국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지금 일본이 내려간 속도가 좀 더 빠른 빨라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LNG 캐리어가 발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으로 수입돼서 들어가는 물량이 아니고서는 아마 한국 거의 그렇겠네요.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개발해서 LNG를 팔 것이냐 아니면 본토에 있는 LNG 가스전을 개발해서 팔 것이냐인데 실질적으로 이 개발한 가스가 판매처를 다 찾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에 다 들어간다라고 해서 LNG 캐리어 발주가 나오는 게 확실시 된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한 판매처를 다 확보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이 개발 프로젝트를 늘려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어느 쪽을 개발을 하던 어쨌든 지금 오일이 하고 있는 많은 역할을 가스로 조금 옮겨가는 부분이 있는지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궁극적으로 뭐 많이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LNG 선 아무래도
뭐 FLNG 오늘 뭐 삼성중공업 이야기도 나왔는데 LNG 캐리어 쪽으로 보려면 어떤 종목 더 보는 게 나을까요? LNG 캐리어를 지금까지 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든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누적 기준 LNG 건조척수는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아. 얼마 전에 하나오션이 네네. 200번째 LNG 캐리어를 진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얼마 전에 177번째 LNG 캐리어를 진수했습니다. 별로 차이는 없네요. 과거에는 좀 심하게 차이가 나서 현대그룹은 삼성과 한화가 하고 있는 정도 양의 누적 기준 한 50% 정도밖에 안 네, 됐었는데 절반밖에 안 요즘에 되는데. 이제 HD현대그룹이 현대사무중공업에서도 대형을 만들고 HD현대중공업에서도 만들면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LNG 캐리어만 얘기가 되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빅3사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LNG 프로젝트 자체가 오프쇼어에서 발생을 할 거냐, 온쇼어에서 발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부유식 형태의 플랜트가 필요한 프로젝트도 있고 네. 그냥 육상 플랜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FLNG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유식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 있는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독보적으로 좀 그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개발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진짜 가스를 어느 나라에 팔고 어디에다가 파는지 그런 뉴스 플로우를 저희가 좀 확인하면은 그때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 뭐 거제도도 그렇고 조선소들이 지금 토크가 꽉 차가지고 막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뭐 희망 회로를 돌려서 미국에서도 발주가 들어오고 LNG선에 대한 발주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도크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맞춰줄 수 있을지 그러면 또 뭔가 추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걱정도 드는데 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일반 상선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가장 부각이 되는 건 어쨌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이니까 네.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 프로젝트 개발 들어가면 사실 생산 시점이 바로 내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8년 이후에 이제 개시하는 거에 대한 LNG 캐리어가 발주가 될 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영위하고 있는 정도의 캐파에서도 그 소화 프로젝트들은 가능한가요?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를 단순히 단기간에 확 많이 받아서 인도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길게 지속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도 오히려 가격을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캐파를 늘리는 쪽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당 경쟁으로 좀 그러니까 이어질 약간 수도 위험할 있고 수도 해서 있죠.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중국 야드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일부 민간 조선 업체들 중에서 도크를 늘린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27년 인도분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수주 점유율이 중국으로 확 쏠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일부라도 실패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한국이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국내 조선 업체들의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지속적인 호황을 좀 유지를 하는 데는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이 플로우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뭐 산업장관이 가서 이야기할 때 협상 카드로 뭐 미국이 만약에 주문하면 미국 거 먼저 만들어주겠다. 막 이런 식의 협상 카드를 우리나라에서 막 정부에서 얘기하던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저희가 예. 기존에 계약해 놓은 그 선주들의 네, 약속이 계약을 뒤로 있는데. 미루는 거에 대한 그 지체 상금 같은 걸 저희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특수선 사업부의 그 현재 현황이 모두 다 굉장히 풀캡하는 또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리 개조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하나오션이 수주한 거를 보셔도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 개월 수가 막 4개월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저희가 막상 이 특수선 같은 경우도 도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꼭 머물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고 특수선이 상선과 다른 부분은 완료한 다음에 이 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지금 미국에서 뭐 한 10개 정도 MRO를 갑자기 주겠다라고 네. 하는 거에 있어서 국내 특수선 사업부의 물리적인 캐파나 그리고 뭐 일부 해외 사업장을 조금 빌려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제 오버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선주들은 다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충분히 뭐
뭐 요즘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한 70~80% 수익 같은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더 보신 다행이네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계속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놔야 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인이 나왔을 때 이 조선주가 이제 약간 상승의 속도가 더뎌질지 느려질지 뭐 이런 사인을 저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일단 사이클 산업입니다. 저희가 사이클이 죽는 것과 같은 느낌의 뉴스가 나오는 거는 네네. 반드시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이 꺾인다라고 하는 건 수주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뉴스가 되는데 2021년 이후에 지금 조선시장의 호황은 어찌되었건 저희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존의 선박의 내용 연수를 다 소진하지 않았지만 교체하기 위해서 신조 발주를 하는 발주량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발주가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친환경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가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뭔가 기술적인 이벤트 아니면 규제적인 이벤트 이런 게 네. 발생했다 싶을 때는 이제 미련 없이 털고 나오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올 이번 달 네. 말에 앞두고 있는 공매도 같은 공매도. 경우도 저희가 공매도가 금지가 된 게 2023년 4분기인데 네네. 저희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이 섹터는 추세적으로 올랐다 싶은 섹터 딱 2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오른 주식부터 생각하지 주가 빠진 주식부터 그쵸, 먼저 그쵸. 생각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비중이 조금 아쉽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에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공매도 있습니다. 제기하고 조금 떨어졌을 때는 조선주 담을 네네.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저희가 짜내고 마지막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여건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인은 좀 체크를 하시라라고 마지막에 질문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조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 테슬라카 샀다. 차량 번호판은 트루스. 소니 주가 재상승 모드. 대한민국 상승률 상위 섹터 온디바이스 AI. 특징주 HPSP입니다. 조금 회복을 조금 하고 끝났네요.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 마이너스 1.14, 나스닥 0.18, S&P 500 0.7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0. 어제는 의외로 다우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자, 마이너스 1.14. 결국 저점 붕괴시켰네요. 어제 그렇죠? 2025년도 초반에 저점을 일단 붕괴시키고 조금 끌어올렸으나 그 붕괴시킨 그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제 진작에 깨졌고,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다우 지수는 어제 깨졌죠. 다우는 요 정도에 있는데 나스닥은 이미 3월달 초반에 깨진 다음에 거기서 한두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격이죠. 어제 십자봉이 출현했지만 이것으로 지금 그 저점이 확인이 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봉 하나로 저점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이미 이 2025년도 초반에 저점을 이미 며칠 전에 붕괴시켰고요. 한두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확인됐는지 하나의 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쌍바닥이라던가 아니면 V자 반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모습을 지켜보려면 며칠이 더 필요하겠죠. 자, 일단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약보합이어서 뭐 덜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얘도 미리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어제 결국 장중에 저점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 최저치죠, 지금.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2025년도 들어서 최저치예요. 자, 독일 닥스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고 21선 붕괴됐죠. 자, 독일 닥스도 지금 이 2024년도 12월 20일 날 19,649 찍고 21선 돌파를 하고 올라온 뒤에 자, 21선이 종가상으로 드디어 깨졌네요. 그렇죠? 그래도 한 3월 만 3개월 2025년도 들어서부터는 거의 21선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2025년도 들어서자마자 거의 며칠 안 돼서 21선 위로 올라왔죠. 2025년도에 지금 시작했던 21선 위에서의 랠리가 어쨌든 어제 3월 초에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뭐 얘기 드렸지만 월봉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일봉 상태에서 인도 브라질이 지금 지지부진한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인도 브라질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성장하고 있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은 좋네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물론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시작점이 하락갭으로 시작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갭으로 시작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전일 종가랑 비슷한 시점이라던가 상승갭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2025년도 초반에 저 가격을 뚫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완전 정반대죠, 미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은 아까 어디였어요? 2025년도에 초반에 시작했던 그 지점을 깨고 있잖아요. 상해 심천은 완전 반대죠. 2025년도에 시작했던 그 고점을 지금 돌파 직전에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완전 반대. 얘네가 주식시장이 완전 반대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완전 반대예요. 심천도 보겠습니다. 심천도 지금 이 자리를 잡았네요. 그렇죠? 2023년도 12월 12일이죠. 저때가 최고점인데 지금 돌파 직전이잖아요. 오히려 1월 달이 얘는 저점이었고 중국은 1월 달이 저점이었고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은 1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2000을 돌파하여 이 12월 달 작년 12월 달의 고점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지금 이런 그 미국 시장의 혼란기를 틈타서 상해 심천이 2025년도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완전 지금 목표가 달라져 버리죠. 미국 시장은 2025년도 최저치잖아요. 그렇죠? 물론 2025년도가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3개월 내 최저치를 가고 있고 지금 중국 시장은 2025년도 들어서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반대. 데칼코마니에요, 얘네들은.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니케이랑 이제 대만은 이제 이 미국 스타일이죠. 그렇죠? 2025년도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어제 최저치가 아니라 이미 3월 달 들어서기 전에 2월 말에 최저치를 갱신하고 시작을 했지만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3월 11일 날에 35,987.13이 2025년도 들어서 최저치이고요. 밑꼬리를 길게 달려서 뽑아 올렸지만 아직도 하락세가 멈췄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도 비슷하죠. 하락갭이 크게 떨어져서 밑꼬리를 엄청 길게 달았습니다만 이제 다시 올려고 봤더니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지지됐던 지지 라인이 이제는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불리한 상황으로 역전이 됐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딱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다 섞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반반 무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딱 중간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미국은 2025년도 최저치 가고 있죠. 중국은 2025년도 최고치 갱신 직전이죠. 우리나라는 딱 어디예요? 우리나라 2025년도 1월이 2386입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최고치가 2680, 최저치가 2386. 거의 중간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래요, 항상. 그래서 새벽 시장에 미국이 끝나고
장 초반에 열릴 때 미국의 영향을 받고 시작해서 10시가 넘어서서 10시 반까지 중국 시장이 열리면 중국 시장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장에서 이 지수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런 알고리즘이란 거. 물론 또 뭐 미국, 중국 이외에 제3의 어떤 큰 세력이 나타나서 영향이 커지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이 반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만약 다 같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상성 관계로 반대로 갈라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그 평균의 합, 아주 쉽죠. 평균의 합으로 나와요. 이렇게.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비슷하죠.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가니까 결국 그 알고리즘의 산하에 있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지금 상승 N자를 그리려는 모습이 불안한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상승 N자의 징검다리까지 만들어졌죠. 여기가 완성되면 N자가 돼버려요. 정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1470원을 다시 돌파해서 또 고환율의 위협이 또 온다면 이거는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2024년도 10월 달부터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480원까지 정말 1,500원 목전까지 갔다가 여기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를 한 3개월을 보냈잖아요. 2025년도 들어서.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그렇죠? 뭔가 지금 상승의 기운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차트는 바로 이렇게 꺾여버리면 또 미워지기도 합니다만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예뻐지려고 하는 모습이. 얘가 예뻐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 차트가 예뻐져 버리면 코스피 차트는 못생겨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유는 더욱더 밑을 파고들고 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지금 휴전 협상을 미국이 마무리했고 그걸 러시아에 전달한다고 했는데 만약 종전이 돼버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없어진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590억 정도 사고 있고요. 430억 코스닥은 팔고 있습니다. 수량이 너무 적죠? 뒤로 가볼까요? 저 정도 스피드로는 안 되죠. 자, 어저께 1조 5천억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590억은 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어저께 걸 만회하려면 이미 지금 장 한 12시쯤 갈 때쯤은 한 5천억 원은 사고 있어야 돼요. 그런 반전이 없이는 지금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역전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가 계속 예뻐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 이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요. 순매도가 이제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나가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만큼의 달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귀해지니까 원달러 환율 차트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지 않으면 아까 그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원달러 환율 차트가 예뻐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뻐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특징주 아니고 자 20위권 안에 봅니다. 자, 테슬라 3.79 한숨 돌렸고요. 브로드컴 3.06 한숨 돌렸습니다.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이 세 개가 그렇죠? 지금 가장 여러분들 서학개미 분들이 사랑하시고 지금 사실 미국 20위권 안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반등하면서 숨 고르기를 했다. 숨을 돌렸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입니다. 일본 오늘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물론 밑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려면 한참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와야 되지만 오늘 하루 일단 스타트는 좋아요. 자, 히타치가 2.90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은 보합이고 오늘 소니가 3.57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도 일단 다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TSMC가 0.82, 홍하이프로시즌 0.89입니다. 자, 1% 넘는 거는 19위의 환한 금융지주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 니케이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흐름이 좀 약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주 역시 테슬라죠. 자, 역시 실행력 하나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사이가 이게 뭐 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며칠 동안 굉장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매장들, 뭐 X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주식시장 급락도 나오고. 그랬더니 오늘 바로 백악관 앞에다가 이 테슬라의 모든 라인을, 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테슬라의 S 모델 빨간색이랑 사이버 트럭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일렬 주차로
쫙 깔아놨습니다. 여기 뒤에 쫙 깔아놨거든요, 테슬라를. 파란색, 빨간색 다 깔아놨고 그중에 하나를 탔어요. 하나를 타고 되게 비유티풀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똥똥똥 두들겨 보면서 야 이거 완전 방탄이네 막 이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지금 행위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좀 반등은 했지만 지금 쏟아지는 이 폭포를 막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지금 보여요. 여기서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도 던졌거든요. 주식시장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뭐 그걸 사실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죠. 해결책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귀주모테주 지금 신고가 돌파 직전이죠. 참 희한합니다. 미국 주시장이 급락을 하면 중국 시장이 살아나요. 자, 귀주모테주 신고가 돌파 직전에 지금 이르고 있고요. 2024년도 12월 달 고점 돌파했죠. 2025년도 들어서 최고치네요. 이미. 그렇죠? 작년 12월 달 고점만 남았습니다. 1600위안 돌파하면 신고가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CATL. 심천은 아까 심천지수는 좋은데 1위인 CATL이 좀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영향인 것이죠. 테슬라 전기차 1위.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1위 CATL. 지금 밸류체인이 전기차 완성업체랑 지금 이 그 2차 전지주들 지금 다 지금 힘든 모습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조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긴 하죠. 자,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약간 중간에서 빈틈을 노리고 치고 가야 할 시점인데 못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차의 빈틈을 노려서 하이브리드 카가 조금 치고 올라가면 닉케이가 괜찮을 텐데 닉케이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냥 미국 시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도 지금 어제 하락갭을 전혀 메우고 있지 못하죠. 하락갭이 어제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 상승갭이 나오긴 했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어제 저 매출은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2월 매출 40% 이상 성장했는데 안 먹혔어요, 시장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소니입니다. 일본.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다시 3.54 오르면서 자, 일본 시장은 하락갭을 못 메웠는데 소니는 하락갭을 메웠죠. 시장보다 센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시장보다 센 종목이란 얘기고요. 소니는 역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제 게임 부분의 강자로 재탄생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주 아수스입니다. 대만의 특징주 오늘 올라서 특징주가 아니라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7%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 및 주변기기 만드는 업체고 대리나 휴레패커드 뭐 이런 업체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지금 PC가 전체 매출의 70% 차지하고 있으니까 PC 부분의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까먹었네요. 2025년에 번 거. 자, 오늘 우리나라의 특징 섹터 온디바이스 AI 3.15로 가장 많이 오릅니다. 미용기기가 3.09 아까 1위였는데 잠깐 사이에 뒤바뀌었어요, 지금. HPSP랑 리노공업이 상승률을 장 초반보다 더 늘리면서 미용기기를 역전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HPSP가 한 끗 차로 1위니까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지금 홈플러스 뭐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홈플러스에 지금 MBK 파트너스가 끼어 있죠. 영풍하고도 고려하연 사이도 끼어 있고. MBK 파트너스가 그래서 홈플러스 그 부분에 되게 열을 지금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서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냐? HPSP의 최대 지금 인수 후보자로도 또 MBK 파트너스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했는데 그 부분은 좋아요.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다 처분했다는 사실이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곽동신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지분 많이 갖고 있던 건 다 처분했습니다. 지금 주가 떨어지는 사이에. 자, 일단 실적을 볼까요? 지금 예상 실적이 1,801억, 2023년 4분기 917억 나왔는데 지금 증권사 예상에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왔는데 매출액 663억 원에 영업이익 340억 원 한다. 보시면 여기죠. 예상치 증권사 컨센서스는 653, 335예요. 여기서 한 거는 663, 340. 거의 하나투자증권도 비슷하게 평균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자, 요 정도 4분기가 나오면 2024년도 온기로 해서 1,801억, 917억. 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어쨌든 매출액은 4년 내 최고치 매출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이 지금 3년 전에 대비하면 2배가량 는 걸로 아주 좋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나오면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HPSP에 지금 MBK 파트너스 인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부분에서 너무 큰 어떤 이미지 타격이 없다면 MBK 파트너스밖에 실질적으로 지금 인수할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HPSP가 MBK 파트너스의 어느 정도의 이 몸값을 받을 것인지 기추가 주목될 것 같고요. 자, 한국판 ASML이라고 별명이 붙은 HPSP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그 부분을 넣습니다. 한국판 ASML, HPSP 다시금 군침을 질질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얘기 많이 나오고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고려 아연의 경영권 분쟁까지 지금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 제 옆에 박순혁 작가 와 계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사태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MBK 홈플러스 먹튀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홈플러스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 2위에 맡은데 그거를 인수했는데 제대로 경영을 못했잖아요. 근데 고려아연 인수까지 지금 경영권 의지까지 갖고 있으니 여러 가지 파장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권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네. 제 생각은 그 김병주 회장이 당연히 사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사죄 출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재벌 그룹들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나 그 이제 그룹의 그 박삼구 회장 건도 그렇고 이 재벌 그룹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법정 관리 뭐 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 관행적으로 이제 그 대주주가 그러니까 이제 재벌 오너가 이제 자신의 사죄를 출연을 해서 억울하게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피해를 좀 구제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다 이게 이제 관행인데 지금 이제 당연히 MBK 파트너스의 이제 이 김병주 회장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니까 이제 뭐 재산이 한 12조, 13조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당연히 이제 사죄 출연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지금 이제 뭐 가장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제 그 홈플러스 입점하고 있는 이제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 전에도 이제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제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채권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당연히 도의적 책임을 져야지 마땅한데 지금 이제 다른 건 관련해 갖고 이제 우리 그 뭐 재벌 그룹들 이렇게 넘어가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금융감독원에서 나서서 이제 사죄 출연 같은 부분들을 이제 압박하고 했었던 부분을 지금 MBK 김병주 회장한테는 이제 전혀 말조차도 꺼내지 않고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뭐랄까 이제 이 사모펀드 업계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좀 이제 결탁돼 있는 좀 그런 이제 뭐랄까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김병주 회장은 18일 날 그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이제 채택해서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책임은 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사회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MBK 김병주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익은 사유화해서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부자가 된 상태인데 지금 사건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뭐랄까 이제 피해를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골고루 나눠 가지게 되는 이제 이거야말로 이익을 사유하고 손실을 사회하는 이제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금융당국, 금감원 등의 이제 금융당국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사회 출연을 압박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들어가시면 위기의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 책임론 확산해서 지금 이제 금융부채가 약 2조 원이고 이제 이 중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이 담보채권 1조 2천억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업체와 카드사에 지급할 금융채무, 기업보험, 은행권 대출 등이 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지금 이제 6,100억 원을 2015년에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3,100억 원만 회수를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기회비용까지 다 따지면은 한 1조 원 정도 손해를 본 거다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한테도 골고루 지금 피해를 좀 끼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김병기 시장 뭐 나는 몰라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금융당국이 이제 이거 관련해 갖고 뭐 이제 찾아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충 덮고 이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넘기시면. 거기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이 1조 원 손실 위험 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홈플러스가 MBK가 인수한 기업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경영 성과가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큰 거 인수했던 게 이제 딜라이브라고 이게 이제 케이블 TV입니다. 이게 2008년 인수해가지고 2조 2천억에 인수했지만 채권단이 지금 관리 중인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뭐 부도 처리된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파 스포츠류 한때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었던 이것도 2013년에 1조 원 인수했지만 23년에 1,000억 원대 지금 순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MH 앵코 모던 하우스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가구나 생활 잡화 하는데 2017년에 투자를 해서 작년 말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카드도 2019년에 인수를 해서 2022년에 매각을 한 차례 실패한 MBK가 지나치게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인수하다 보니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재계에 따르면은 MBK가 투자해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이 20여 곳이고 업종도 10여 가지인데 그 업종이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딜라이브, 네파, 홈플러스가 모두 업종이 다르고 골프존 카운티, 골프장, 롯데카드 금융, 다이닝 브랜즈 그룹 외식 프랜차이즈, MH 앵커, 홈리빙 등도 MBK가 투자한 기업인데 이제 한 분야, 전문 분야에 이제 좀 전력 투구를 해서 기업을 운영해도 그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제 10개 업종에 걸쳐 갖고 20개씩 이렇게 이제 경영을 하면 그게 이제 잘하면 다행인데 지금 보시면 성과가 다 뭐 홈플러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오래된 사실은 이제 일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뭐랄까 이제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이제 봐주고 좀 이제 뭐 했던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런 것 같고요.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좀 큰 틀에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예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께서 이제 그 상속세 얘기를 꺼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이 뭐랄까 그 세수 조정, 그 세율 조정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어요. 그게 이제 초부자 감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 갖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맡고 있는 이제 윤희숙 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상속세는 지금 60%지만 양도세가 25%이기 때문에 양도세 25% 내고 기업을 팔고 중국에 팔아버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이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런 기업인들이 되게 많다는 이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이게 작년에 제가 금투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금은 되게 디테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 조세 체계 간의 이제 형평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구조가 상속세는 60% 최고 세율이고 양도소득세는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고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해서 하면
세율을 60%를 뜯기기 때문에 60% 뜯기고 나면 너무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25% 세율로 팔아버리고 이제 이 손을 터는 게 좋은데, 근데 그 25% 세율로 살 수 있는 대라는 게 MBK 같은 사모펀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해서 60% 세율로 뜯기지 말고 싸게 25% 세금만 내고 MBK 등 사모펀드에 팔아라 하는 얘기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 60% 최고 세율을 지금 유지하는 거는 부자 감세,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국가적인 세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왜냐하면 상속을 안 할 거니까요. 25% 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MBK 같은 사모펀드 영업에만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이제 금투세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 이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이 노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다음 한번 넘기시면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공모펀드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제 다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해서 이제 하는 공시가 다양하게 공시 의무가 있는 이제 되게 투명한 이제 이런 형태의 펀드가 공모펀드고요. 반면에 사모펀드는 이제 특정 소수 49명 이하의 이 땅에 가진 자들만이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규가 규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투명하고 저 안에서 이제 온갖 협잡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이제 그런 거고.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사모펀드에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있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우리가 보통 이제 헤지 펀드라고 얘기하는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그 1억 이상, 3억 원 이상 이제 마찬가지로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MBK 같은 펀드들이 바로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제 업계에서는 주로 PEF라고 부릅니다. 이제 3억 원 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이제 GP, LP 이렇게 나눠요. 이제 GP가 이제 경영을 담당하고 LP가 이제 돈을 대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수익자가 누군지, 이제 뭐 중국이 들어와서 그 수익자로 참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길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작년에 금투세 문제도 결국은 이 사모펀드 문제였습니다. 사모펀드의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사모펀드 쪽에 로비를 받아서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거고, 그 결과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증시가 완전 개판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대한민국 증시만 유독 안 좋았던 거는 그 안 좋고 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 뭐 시장 참가자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게 한 이제 주범이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 뒤에 사모펀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사모펀드가 지금 얼마나 이제 이 창고라고 있냐면, 사모펀드 최대 주주인 상장사가 지금 10년 내에 2배로 늘었다는 거고요. 여기 쭉 나와 있는 클래시스, HPSP, 한온시스템, 한샘, 제이시스 메디칼, 롯데손해보험, 커넥트웨이브, 하나투어, 라겐나, 남양유업 같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사모펀드가 다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처음에는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좀 이제 나빠지는 MBK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사모펀드가 너무 기형적으로 많이 커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모펀드의 규모는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654조인데, 이게 이제 아까 공모펀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펀드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다 같이 가입할 수 있고 투명하고 그래서 이제 육성해야 되고 바람직한 모델인데, 그거는 지금 사모펀드의 653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네. 사모펀드가 2배란 말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저렇게 이제 기형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제 혜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저렇게 이제 엄청나게 덩치를 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든 이제 그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그 상속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같은 이제 각종 기형적인 이제 세금 제도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모펀드가 크게 커지다 보니까 다음 장 보시면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야 마땅한데 이제 기업인들이어야 마땅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는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란 말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뭐 이만큼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룹 뭐 정몽구 회장이나 정유선 회장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 명예회장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단위의 이 바이오 기업을 육성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의 세금을 이제 많이 납부하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사회적인 기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여를 한 분들이 저렇게 이제 큰 부자가 된 거는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니 김병주 회장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기여를 했길래 순자산이 13조나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사고를 쳐놓고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사고를 쳐놓고 뒷수습은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손에 조금씩 나와서 보면 되지 않냐는 거 아닙니까? 13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김병주 회장이 지금 최고 부자 오른 걸 한번 보시면 지금 기가 막힙니다. 2019년만 해도 국내 순위가 23위였고요. 1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재산이 있었어요. 2019년 1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0년에는 2배로 늘었고, 2021년에는 또 2배로 늘었고, 2022년에는 또 2배로 늘었고, 2023년 돼갖고 이제 불과 4년 만에 10배가 재산이 증가한 거예요. 김병주 회장이. 10배나 증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10배가 자기 재산 10배가 증가할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에 뭐 10배만큼의 그런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냐?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 4년 동안 되는 기간에 네파도 망하고 딜라이브도 이제 회사가 쇠락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그런 거잖아요. 홈플러스는 회사가 망했는데 이 사람은 10배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그 PF계에 이제 그 대규모 성과 보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 운용 보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10% 이상의 성과가 나면은 그 성과 뛰어넘는 부분의 20%를 MBK가 갖고 가니까 이제 그런 성과 보상 제도 때문에 저렇게 이제 크게 부자가 된 건데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이제 그 공유화되는 사회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홈플러스가 제일 이제 크게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김병주 회장이 재산이 10배가 늘어날 때 홈플러스도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10배가 성장했다든지 이익 규모가 10배가 성장했다든지 경쟁력이 좋아졌다든지 하면 그러면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만 해도 7조 3천억에 이제 1,6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홈플러스가 2023년에는 6조 9천억, 영업 매출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적자로 2천억 정도 적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만 2천억 적자고 이자 비용이 3천억 플러스 해갖고 연간으로 5천억 적자를 본 거거든요. 아니 회사를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건실한 기업이다가 지금 이제 부실화돼갖고 나중에 이제 법정 관리까지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을 경영한 경영자가 재산이 10배가 늘어났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납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지금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MBK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결국은 이제 MBK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돈을 꽃감 빼먹듯이 막 빼먹다 보니까 회사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그 다음에 김병주 회장은 계속해서 부자가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인수 금융할 때 이게 이제 홈플러스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이자 비용만 21년에 2,658억, 2020년에 2,028억, 2023년도에 3천억을 이자만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이 재산을 이제 돈을 회수를 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꽃감 빼먹듯이 빼먹기 위해 가지고 20여 개의 점포를 매각했는데 보통 기업을 잘 운영하고 이제 기업 운영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적자 점포를 폐쇄할 거잖아요. 오히려 이마트는 그 홈플러스는 장사가 잘 되는 핵심 지역에 이제 뭐 부천 상동이라든지 뭐 그런 쪽 위주의 매물만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 팔면서 돈 생긴 거 갖고 자기들끼리 다 배당 나눠가지고 김병주 회장은 13조 큰 부자가 되고
홈플러스는 이제 이게 결국은 법정관리 신청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홈플러스 같은 경우야 좀 이제 망해도 우리가 사실은 뭐 이마트만 이용하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고려안을 지금 MBK가 지금 입항국에 인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려안은 고려안이 지금 저기 홈플러스 시스템으로 망하면 그 고려안이 맡고 있는 이 사업들이 되게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이고 이제 중국이 정말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이게 심각한 타격이 오거든요.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능력이었으니까. 예. 각종 이제 히토류라든지 희소금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갈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안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MBK가 저렇게 인수해 갖고 이제 홈플러스처럼 망가뜨리면 그럼 나라가 망하자는 얘기잖아요. 다음 한번 넘기시면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MBK가 고려안을 적대적인 M&A 하는데 이거 지금 뒤에 중국이 있다. 이거 미국 정치권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다음. 중국이 이제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트, 텔루륨 등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광물을 수출 통제하고 있는데 그 수출 통제하고 있는 핵심 광물을 고려안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려안을 인수해서 중국으로 갖고 가면 그러면은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트, 텔루륨 같은 이런 이제 국가 안보 자원을 중국이 독식하게 되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되게 이제 인수하는 거에 대해 갖고 되게 우려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금감원은 이 고려안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지금 MBK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5%밖에 중국계 출자 자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중국계 5% 출자 자금이 중국 공산당 자금이 중국 투자공사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고려안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거를 적극 환영한다는 얘기를 이제 24년 9월 달에 했었고 계속해서 지금 MBK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고 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하고 금감원하고 손을 잡고 지금 작년에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으니 밸류업이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MBK 손을 들어준 게 고려안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유상증자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MBK 파트너스가 일대 주주가 된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일대 주주를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갖고 고려안이 유상증자하는 거를 못하게 방해를 했단 말입니다. 금감원이. 저 대놓고 MBK 편들어준 거예요. 이복현 원장이. 그러면서 최근 얘기 나오는 이제 상법 개정 얘기도 결국은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MBK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금감원이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얘기는 뭐냐? 금감원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에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한국경제에서 사설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유상경제 하려면 금감원 경영평가부터 받으라니 해서 지금 금감원이 유상경제 하는 거 자기들이 뭐 허가와 불허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금감원은 유상증자를 허가하고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이제 서류만 오면 서류 되는 거 확인해서 통과만 시켜주면 돼요. 저런 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거 막아버리면 결국 누가 웃냐? 중국 공산당이 웃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중국의 비아디는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8조 원의 실탄을 확보해 갖고 그걸로 막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금감원은 유상증자하는 거 다 우리한테 허락받아라 보고 이거 통과시키면 중국 공산당께서 안 좋아하시겠네. 이런 거는 다 지금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중국하고 우리가 산업이 경쟁해서 해갖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이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중국 공산당, 중국 기업을 위해서 활동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MBK가 지금 홈플러스 먹튀에서 이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김병주 회장 사진을 내놔야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법정 관리 들어가서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하는 상태에서 재벌 오너가 사제 출연 없이 그냥 넘어갔던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다음 장.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김병주처럼 이익을 사유하고 그거 손실을 사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이제 뭐랄까 이 기초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김병규 회장의 사죄를 출연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담한 대담 박준현 작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좀 힘을 내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